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의 그 실무 이론 평가 문제를 보았더니 10문제네요. 네. 자, 6월달까지 시험은 이론이 15문제 나오잖아요. 5문제 줄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아마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니까요. 비대면 시험은 대면 시험보다 시험 보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탁 줄여준 거예요. 5문제면 어디입니까? 5분. 네. 5분 세이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5문제, 이론에서 5문제 줄여줬지만 뒤에 실무가 늘어나면 그게 그거죠. 예. 실무 수행이 양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론 공부 요즘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이론 공부 꼭 해둬야 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장부의 일부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2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네, 2022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취득했나 보니까 작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1,0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정률은 25%를 적용합니다. 정률법에서 내용연수를 이 정률을 산출하는 데는 쓰이지만 계산하는 데는 내용연수를 실제로는 안 쓰죠. 잔존가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해는 1,000만 원에 25%예요. 첫 해라는 건 21년도를 말하죠. 그래서 곱하기 25% 하면은 이건 뭐 계산기를 안 써도 되네요. 250만 원. 자, 두 번째 해가 2022년도입니다. 두 번째 해에는 1,000만 원에서 전년도에 감가상각한 2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 이걸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얼마 나옵니까? 187만 5천 원 나오네요. 맞죠? 네. 아까 여러분 187만 5천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187만 5천 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정률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자, 첫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250이었네요. 2년차 두 번째 해에는 187만 5천 원이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기간이고 이게 금액입니다. Y축은 금액, 가로축이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런 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첫 해에 많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부터 감가상각비가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률법이라든가 연수합계법 같은 감가상각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체감잔액법, 이렇게 부릅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죠.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은 그렇지만 정액법은 어떻습니까? 정액법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프가 그래프가 수평선이에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론 시험에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 무슨 만화 같은 그림도 그리지만
감가상각비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이거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정률법 아니면 연수합계법. 예, 정률법 아니면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쫙 돼 있으면 정액법. 이건 정액법.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여러분 암기하셨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암기사항이죠.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라 하는데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몇 원, 현금 몇 원, 예, 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의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일부는 추정치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정률법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연수를 가지고 정률을 계산해 내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 10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걸까요? 기계가 정말 10년 딱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10년 전에 기계가 고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외로 20년을 기계가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내용 연수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추정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죠. 대손 예상액을. 이만큼이 내년에 돈을 회수가 안 될 거다. 회수 불가능할 금액에 대해서 단기에 비용 처리해버리거든요. 결산 때. 예, 내년에 이것은 못 받을 거야 하는 것을 그 전에 결산 때 비용 처리를 미리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버립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에 이건 분명히 대손이 발생할 것 같다. 추정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에도 대손상각비가 바로 추정해서 비용 처리한 겁니다.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손상각비. 결산 때 우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런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리하게 추정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느냐?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용한 회계 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맞다는 거죠. 자, 2번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과거 발생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추정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네, 우리가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4번은 뭔가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재산 상태와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경제 전반을 거기에다가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죠.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가번에 들어갈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그것까지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1번, 답이 1번입니다. 당좌자산 배울 때 이거 여러분 현금성 자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을 다음에서 고른 것은, 한번 보세요. 취득 과정에서 하역료가 발생하면 포함해야 됩니다. 판매 시의 운송 비용, 이거는 취득이 아니죠. 판매니까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아니라 이건 판매관리비예요. 운반비. 수입하면서 관세,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관세, 취득세,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이거는 취득 과정의 보험료가 아니고 보유 과정, 사용하면서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나번과 라번은 뭐다? 판관비다 이거예요. 판매관리비, 판관비. 취득원가는 가와 다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 잘못 설명하는 사람. 김한국이를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해. 맞았죠? 202.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출이 증대하거나 또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러한 효익이 기대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정사회.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지.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을 보세요. 또 소프트웨어 같으면 저작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 권리에서 무형자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맞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틀렸나? 오, 그렇군요. 네네. 예. 한국이가 틀렸네요. 물리적 형태는 있지만, 맞아요. 식별은 가능해야 돼요. 식별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별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증서. 특허권이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특허권이면 대한민국 특허 재매토, 이런 식별 가능한
증명 서류가 필요하겠죠. 네,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예, 한국이가 틀렸네요. 야, 그 뒷부분을 미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런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매출 원가 또는 기말 상품 재고액 또는 단기 상품 매입액 이런 문제를 내면은요, 여러분이 시험지 여러분들 비대면 시험 볼 때는 A4 용지 한 장을 책상에 놓고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딱 T자를 그리세요. 그리고 상품, 이 그림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론 문제 풀면서 많이 그렸었습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하라는데요. 매출원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상품 계정에서 이 자리.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차변, 기초. 그 다음에 매입액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여기가 매입액인데 보니까 총 매입액을 넣는 게 아니라 순매입액을 넣는 거예요.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런 것들을 차감시켜야 순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61만 원을 적으면 안 되고 7만 원에 9만 원. 9만 원을 빼면은 52만 원이군요. 52만 원이 이 자리예요. 단기 상품 매입액 자리. 자, 쫙 긋고요. 합계를 구해요. 67만 원을 우리는 차변의 합계인데 이걸 가리켜서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판매 가능 금액. 왜 판매 가능 금액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 것은 창고에 있는 원래 기초 재고에다가 이번 기간에 매입한 금액을 다 더하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원가로 67만 원이 판매 가능한 원가예요. 그 중에서 판매가 일어난 것은 매출 원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기말 상품 재고액인 거죠. 그 중에서. 그래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12만 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면은 67만 원이 판매 가능한 금액이었는데 12만 원이 재고로 남았다면은 나머지는 판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 그러면 67만 원에서 12만 원을 뺀 거니까 55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55만 원이다. 이렇게요. T 계정을 그리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셔야 사고 없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니콜,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 매출원가 등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수학에 자질이 없으시면은 그거 또 머리 아파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요 그림을 딱 그리셔가지고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은 꼭 그거 뭐 방정식 만들어서 안 해도 돼요. T 계정 그리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항상 일치하는 거니까 일치하게끔 칸만 채워주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자본 증자를 위해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하는 경우에 유상증자한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분계입니다. 그러면 5,000원은 액면가니까 자본금이고 6,000원은
주주에게 받은 돈이니까 차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1,000원은 자본잉여금이죠. 그 자본잉여금의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네, 1번에 있네요.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6,000원을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6,000원 자산 증가되고요.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1,000원을 우리가 더 받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본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유상증자에 관한 분개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이와 유사한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음은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보니까 7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군요. 우리 6월 달까지는 10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어요. 자, 8번. 다음 설명에 대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여기 8번부터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걸 가리켜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자.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말자 하는 개념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과세 대상 거래 찾아볼까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죠. 폐업한 경우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부가세. 근데 이건 폐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 양도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 넘겨받은, 인수받은 사람이 판매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세 안 하는 거예요. 넘기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자,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에게 우리 지금 내가 사업하던 것을 전부 넘겼어요. 그렇지만 부가세는 과세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넘겨받은 사업자가 이제 자기 고객에게 팔아가지고 그때 부가세 내면 되니까. 과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거 과세죠? 네. 과세입니다. 다음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은 이게 여러분 담보 제공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담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공급한 게 아니에요.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라번. 사업을 폐지하는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가 잔존하는 경우 과세한단 말이죠. 폐지가 뭐예요? 사업을 폐업한다는 거예요.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존재화가 조건이 있어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것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았다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이거 포함해야죠. 수입 재화에 대해서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만약에 수입 재화가 1,000만 원짜리 재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세가 30%가 붙어요. 그러면 1,300만 원이 되죠? 그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관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번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매출 할인액 이건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는 거고요. 공급 전에 파손된 재화 이거 역시 파손됐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는 10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그 다음에 재무회계 문제 7문제 풀었는데요. 네, 굉장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일단 바뀌는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 이론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게 유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15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10문제 해결하는 것이 망쳐도 20점 안에서 망치는 거죠. 이거는 이거 30점이네. 20점이 아니에요. 배점은 안 바뀝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3점씩이네. 이론이 한 문제당 배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생각해야 되겠네. 이론에 강한 사람이 유리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문제가 2점씩 15개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30점을 맞는데 이제는 3점씩 10개 풀면 30점이 되는 거예요. 이론에 강한 사람이 유리해진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무도 보통 하나가 3점 정도 배점이었잖아요. 이론도 지금 한 문제를 3점 배점 주는 거예요. 문항수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시간은 전략되고 점수는 높아졌어요. 이론이. 단위당 점수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태웅수산으로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 같이 해봅시다.